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도 1.25%로 동결한 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내고 내년 중 국내 경제는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서명에 반발해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갈등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중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가 모두 감소했고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12월 셋째 주 16일에서 20일 중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국내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미 증시는 좀 얄밉죠. 쉬면서 지금 태풍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미국이 개장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짧게 개장을 하기 때문에 태풍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우리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한 겁니다.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서명을 해버렸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까지는 좀 잠잠했는데 중국 측에서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합니다. 반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홍콩 쪽의 군사 개입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즉시 군사를 개입시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으름장을 지금 강하게 놓은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큰 전제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될 수가 있고요. 홍콩 증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2%대까지 빠졌었는데 현재 시장을 봐도 1.97% 항생지수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케이도 0.3%, 상해종합지수도 0.6%대의 하락이고요. 우리 시장 홍콩과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정말 현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하락 중입니다. 경기 방어주 섹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종목만 간간히 오르는 게 보이고요. 호재성 기사가 나온 화장품 섹터 정도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따지고 보면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기분이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해봐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92포인트입니다. 장중에 2090선까지도 지금 붕괴가 되는 모습도 펼쳐졌었는데 하루간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2088이 장중 저점이고요. 오늘 반등의 국면은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장 초반에 조금 버티나 했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 무너지고요. 홍콩 쪽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 시장에도 직격탄이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오늘 사주던 기관마저도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오늘 안 해주네요. 598억 원 팝니다. 오히려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 합치면은 외국인이 지난주보다 더 파네요. 1조 7천억 원 가까이 지금 현 시각까지 이번 주만 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에 8,500억 원을 매도했고요. 현 시각에도 3,5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지금 어제까지는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해 좀 방어를 했는데 오늘은 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우르르 무너집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전체 다 밀리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도 밀리고요. 현대차 12만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4만 5천원대고요.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지주까지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포스코, KB금융, 삼성물산 모두 빠지고요. 삼성물산이 10만 원 이제 무너졌네요. SK텔레콤이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경기 방어주들 버텨주고요. 금융주들 지금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들 잘 살펴보면 작년 배당액 기준으로 본다면 뭐 4%, 5% 나오는 종목들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배당 받자고 지금 들어가서 주가의 하락을 견디기 싫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KB금융 경기 방어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낙폭을 그래도 조금 줄이고 있는데 1% 안팎의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642부터 631까지 줄곧 내리기만 합니다. 낙폭을 한 2포인트 정도 회복했는데 뭐 크게 회복을 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556억 원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만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어렵다는 거는 수급만 봐도 그냥 보이실 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뭐 OTT 시장 관련해서 넷플릭스와의 지분 교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내년도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뭐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만 원 터치도 했었고 얼마 전에 급등 흐름도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조정을 길게 좀 받았죠. 깊게 받았죠. 길기보다는. 73,000원,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이 크게 나오고요. 하락장에서 큰 폭의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11만 원대까지 내려갔네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메지온도 오늘 조정입니다. 휴질 빠지고요. KMW만 소폭 올라가고 메디톡스도 역시나 빠지면서 30만 원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파라다이스가 18,700원대, 또 2만 원 터치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또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원익 IP에서 소폭 올라가는 가운데 SFA, 고영, 컴투스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올라가네요. 지수가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의 내림폭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게 달러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박스권 지금 뚫고 올라갑니다. 1181원대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왔고요. 매물대 소화 빠르게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구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우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한국화장품, 한국맥널티, 마지막으로 KR모터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화장품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4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큰 폭으로 갭상승 출발했고요.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가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왕이 국무위원이 다음 달 초 한국 공식 방문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특히 화장품주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토니모리, 코리아나 등 화장품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한국 맥널티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13,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한국 맥널티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가 다음 달 16일을 기준으로 1대1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배당되는 신주가 497만 5천 주로 내년 1월 6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한편 한국 맥널티는 최근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한편 KR모터스는 감자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했습니다. 현재는 가격 제한폭에서 조금 올라왔는데요. 28% 넘게 빠졌습니다. 331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후에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KR모터스가 보통주 4주를 한 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자 후 자본금이 현재 94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KR모터스는 이 밖에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도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4,43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이어갑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파나소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별 종목 얘기가 나왔는데 67년 만에 반도체 사업 부분 매각한다, 사업 종료한다, 한마디로 안 되는 사업 접어버리겠다 하니까 여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들었는데 이게 IT 기업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일본. 동향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주가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거리는 좀 많이 던지는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매출이라든가 이 볼륨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여파는 솔직히 고민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기업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과거 IT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봤을 때 90년대 이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명맥을 좀 상실화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전자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니를 비롯해서 저희가 알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래도 어떤 비중이 있는 글로벌 시장 쪽에서 호령했던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점점 더 어떤 명맥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자회사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 이름은 깁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을 담당하던 사업을 하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만의 누보턴으로 매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파나소닉 같은 경우 1952년도에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설립한 반도체 사업 부문들인데 한 67년 만에 이를 정리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만의 누보턴이라는 회사도 같이 부각이 됩니다. 특히 이 회사는 2008년도에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윈본드라는 회사가 100%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대만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흐름들과 함께 대만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하고 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이끌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이 회사는 또 전자기기 제어 관련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라고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상당히 필수적인 제어 관련된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 인도 같은 48개국에 수출하는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이 1990년도 전후하게 되면 반도체 매출이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회사인데 이 한국과 대만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전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구조조정의 사업적인 변화를 가져갔다가도 또 전동차 관련된 배터리 관리 관련된 반도체도 신규 사업으로 어떤 책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는 이끌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그를 못 따라간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 매출이 922억 엔 중에서 영업적자가 235억 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을 떨치지 못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에 따라서 수요 침체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부담감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구조조정을 해간다는 관점보다 어떤 전통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은 일단 어떤 업력이 오래된 소재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꽉 잡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어떤 영향력들이 과거만큼 어떤 IT 업계 쪽에서 설 자리가 점씩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인 여파 쪽으로도 부정적인 관점들이 높다라는 시각들도 지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어떤 앞으로의 IT 업계들의 가장 큰 핵심은 새롭게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R&D나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절실한 입장 쪽에서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맥주 얘기 어제 뭐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제로라면서요? 10월에 일본 맥주 한국 수출액이 제로 기록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제로는 아니고 몇 천만 원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마시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거 관련돼서 또 일본 관련된 뉴스를 하나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수출에 대해서 어떤 3대 품목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가별 맥주 수출액 순위에 1위에 올랐던 회사인데 1위에 올랐던 위상이었는데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 일본이 한국에 수출했던 실적을 보게 되면 8억엔 가까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0억 가까운 돈까지도 계산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수출 규제와 함께 불매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변화가 나온 부분들이 9월달에 58만 엔 그러니까 즉 상당히 많이 쪼그라든 수준밖에 나오지 않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10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까지 99.9%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맥주업계의 울상은 어떤 그동안 수출 1위를 하던 시장들을 뺏겼다는 입장 쪽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단순한 맥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10월 달에 일본 전체의 한국 수출액을 보게 되면 3,008억 엔 정도가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 23%가 줄어든 숫자로 나오고 있고요. 9월 달이 15% 감소대 한 16%대 감소다 보니까 그보다 더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수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산에 대한 기피의 영향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맥주뿐만 아니라 식료품 자체도 수출액이 한 58% 줄어드는 수치고요. 물론 여기는 일본의 방사능 관련된 우려감도 같이 작용하면서 약간 극단적인 기피 현상들이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승용차와 관련된 수출액 또한 70% 감소를 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지탄의 목소리는 아마 업계별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오히려 명분을 강화한다라는 입장 쪽에서 여전히 요지부동할 상황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실리적인 측면 쪽에서는 타격을 받고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대로 지금 일본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명분과 관련된 쪽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아마 연말에서 내년까지 이어질 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속은 좀 타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일본 정부는 내심 그래도 여전히 굳건하게 아니다. 뭐 사과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는 굳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떤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은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실리는 정치적인 이득보다는 경제적인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반대 목소리나 이런 정치적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배경들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정치적인 방향성이 변화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불매운동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은 실질적인 부분들 쪽에서 일본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커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맥주 관련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컬럼 이어갑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장 열리기 전에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악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 시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증시의 모든 관심이 소매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매출을 올릴 거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턱하니 또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미뤄왔어요. 이제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홍콩의 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인권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인 입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1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카드를 언제쯤 쓸까에 고민을 했을 텐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미증시가 아주 휴장인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이제 경고성 발언을 중국은 내놨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위 당국자 언론 일제히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인권자치 사랑에 대한 내정 간섭 아니냐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혹시나 미중이 벌이고 있는 이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발끈하고 있어요. 특히 일부 고위 관료에 의해서 홍콩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뭐 벌써 이제 주말부터 아시아 증시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 물론 미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물론 미국의 이제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수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해외 변수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분쟁까지 홍콩 인권법이 타격을 준다면 그거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미국과 우리가 상황이 좀 다른 게 미국은 지금 연중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00선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또 얻어맞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권법 자체를 홍콩 건드리는 게 중국엔 영린이잖아요. 근데 그걸 건드려버린 거고 그거를 만장일치로 상원은 만장일치 통과가 됐는데 중립적 스탠스에서 에라 모르겠다 사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군사개입 얘기가 나왔는데 군사개입 가능성 궁금하고요. 다음 카드 또 있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저는 중국 입장에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정말로 무력 진압을 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분위기는 트럼프 미국 분쟁만 놓고 보면 미국이 불리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갑질하고 있는 거 분명해 보이고 또 중국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서 좀 어쩌면 1단계 합의는 미국의 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얻은 게 별로 없이 내주는 격인데 근데 상황이 만일 중국이 여기서 무력 진압을 통해서 한다면 실제로 전체 여론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일부 구의원 선거에서 이미 여론이 많이 뒤집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카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히는 성격이지 실제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이 지금 그나마 이 홍콩 인권법의 골격은 뭐냐면 어쨌든 미국 차원에서 매년 홍콩자치구의 인권자치 상황을 자체 평가해서 만일 위험 인물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제한하고 관련 위험한 이제 체류와 관련된 뭐 수출하는 것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만에 하나 이걸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닥 그렇게 중국이 뭐 좀 자존심은 좀 상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만일 맞불 작전을 내놓는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카드를 내놓겠다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뭐 의원들 이번에 이제 홍콩 인권법이 어쨌든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 시위에 개입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뭐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입국 제한하겠다 이 정도 카드로는 미국이 깜짝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정말로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별로 안 높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구의원 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스처가 입지. 바뀌었었잖아요. 입지도 좋지 않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5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장관을 직선제하라 예. 이런 요구들 하나둘씩 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유럽까지 홍콩의 자치 독립에 이제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 서포트를 한다면 중국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제 굉장히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내정 간섭이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뭔가 이 항의의 뜻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그런 변수에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 우리 시장, 홍콩은 뭐 당국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1.4%가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한은의 오늘 브리핑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내년에 내릴 수 있는 뭐 여지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소장님께서도 내년에 한 번 더 내려야 된다. 그것도 지금 뭐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맞습니다. 내렸고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이제 그 성장률이 뭐 2%를 넘느냐 안 넘느냐. 예. 물론 오늘 하루는 이제 종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졌어요. 2%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정부가 어쨌든 내년에 쓸 여유분 돈까지 끌어들여서 성장률 수치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 4분기 0.97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물론 가능합니다. 수출도 그쵸. 밀어내기 하면 돼요. 압박을 해서 통계는 분명히 맞출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 상황이 그걸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 걸 돈을 끌어다 쓴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아랫돌 떼서 윗돌 메꾸는 윗돌 예. 빼서 아랫돌 메꾸는 이런 격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기여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오늘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제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번 7월과 9월에 낮췄던 인하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과연 지금까지 이제 파웰 이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하 시기와 폭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연중 최저입니다. 1.25예요. 예. 여기서 뒤로 가면 1% 한 번 더 내리면은 사상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0%에 가기 때문에 예.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단적으로 금리 격차에 따른 지금 환율도 좀 불안한데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 국내 경기가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데 한은이 여기서 계속 금리 동결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 초부터 513조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는 아마 상반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예요. 여기다가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희석되죠. 반감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리 내린다고 경기 좋아질까? 지금 금리가 과연 소비와 투자의 어떤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시중금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문제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이든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 그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에 확대한 이후에 더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기다가 금리를 또 한 번 낮추면 더 이게 올라가죠. 부동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나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번 인하 효과 플러스 미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근데 내년에도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내년에 대한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파웰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시간으로 돌아선다면 아마 우리는 선제적으로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는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잖아요. 내년에 2.3 내놨나요? 내년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 올해도 2.2에서 2.0, 내년 내렸고요. 2.5까지 봤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3%까지 내쳤는데 이게 보면 보통 이 경제 전문기가 한국기재부 다 마찬가지예요. 1년에 두세 차례씩 경제 전망을 하는데 매번 낮췄어요. 예. 그리고 뭐 하물며 OECD 같은 국가는 1년에 4차례나 낮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가 2.3인데 올해 2%를 한다? 내년에 한두 차례 낮추면 2%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년 내지 4년 연속 경기의 침체 골이 깊어진다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또 그리고 KDI처럼 정말로 4, 4분기가 저점이어서 반등을
랜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이키형 커브처럼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올해 저점이고 내년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예. 뭐 세계 경기에 대한 회복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에 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기에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예.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얼마나 낮출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JP모건이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한번 주식시장 만들어 보는 거 아니야? 인도랑 한국?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왜 굳이 한국, 인도를 꼽아가지고 기대된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 IT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예. 이제 예측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도 우리가 정부나 기재부 그리고 KDI 경우에는 대부분 내년도 2% 넘는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 외국계를 포함해서 민간경제연구원들은 1.8에서 1.9까지도 낮춰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모건스테인도 비슷하고요. 근데 JP모건의 경우에는 그나마 내년 아시아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한국과 인도를 꼽았는데 이 분석은 그겁니다. 올해 4분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특히나 IT를 중심으로 한 IT 강국인 이제 이 한국과 인도가 수혜를 볼 수 있고 특히나 성장주의 경우는 그동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분석도 이 반도체 회복세에 기댄 어떤 분석과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는 업황도 업황이지만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또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또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수 소비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좋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수 소비를 위해서 정부는 세금 풀었고요. 돈 지원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다 쓰고 있는데도 지금 다 안 돼요. 안 먹히고 있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절벽이에요. 내년에 살 품 미리 올해다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돈을 풀어서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년 소비가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작용까지 감안하게 되면 저는 뭐 물론 올해 4분기가 저점일 수는 있겠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처럼 V자형은 아니다. 굉장히 완만해질 수 있다. 이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전보다 시간이 급박해져서 예, 그러면 스피디하게 세 종목.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딱 앉는 순간 바로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가 얼른 대답하느라고 크게 안 나왔어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대륙재관이고요. 저 왜 시간을 끌고 있냐면 HTS가 켜지고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대륙재관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대륙재관이라고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기업명을 들으면 잘 모르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얘기를 드리면 아 그게 그거였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자, 대륙제관의 제품이 뭘까요? 이러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거 몇 개 얘기 드릴게요. 맥스 부탄. 아세요? 맥스 부탄? 그러니까 부탄가스를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활하는 그 속에서 많이 안 쓰이면 안 사용하고 뭐 안 쓰는 제품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전체를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이 모든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맥스 부탄이나 부탄가스를 쓰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부탄가스 많이 안 쓸 수도 있죠. 내 친구들이랑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너 부탄가스 쓰니? 아니 집에서 무슨 부탄가스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캠핑족이 모여 있는데 갔어요. 그럼 다 부탄가스 쓰고 있는 부탄가스 얘기가 되게 일반화된 얘기죠. 그 단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맥스 부탄이 뭘로 그 유명해졌냐면 안 터지는 안심부탄. 그렇죠? 뭐 예전에 사고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터지고 이게 터지고 뭐 그때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어디 뭐 약간 뭐 예능하고 다큐멘터리 합쳐진 뭐 그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 인형 안에 넣고 부탄가스를 일부러 터트려 봤을 때 얼마나 인체에 충격이 있나 해서 정말 뭐 다 날아갈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서 뭐 경각심을 일으켜줬는데 실제로 막 그런 사건이 대학교 축제 현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야외에서 삼겹살 파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심부탄으로 맥스부탄이 떴고 그 다음에 또 아실 수 있는 거 F킬라. 너무 잘 아시죠? F킬라. 아니면 홈키파. 그러니까 F킬라는 대륙제관에서 OEM으로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썬연료로 유명한 태양 있죠. 태양. 얘네 두 개가 양대산맥이거든요. 근데 태양은 또 홈키파. 그러니까 이게 맥스부탄, 썬연료. 그렇죠. 요거 양대산맥이죠. 그리고 F킬라, 홈키파. 대부분 쓰시죠. 살충제. 그러니까 태양하고 대륙제관이 뭐 에어졸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탄가스 시장도 다 양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유명한 거 불스 원샷. 많이 넣으시죠. 그러니까 많이 넣어서 유명해진기도 하고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노출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야구 경기 볼 때나 이럴 때는 중간에 불스 원샷 광고를 정말 세뇌당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계속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불스 원샷 이 그 통도 OEM으로 대륙제관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예전처럼 뭐 체인을 감는 경우도 있지만 체인이 좀 너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바퀴에. 근데 요즘에 스프레이 체인이 나와가지고 바퀴 타이어에다가 뿌려놓으면 안 미끄러져요. 그 스프레이 체인 그 통 그것도 대륙제관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선크림이 좀 너무 덕지덕지 뭐 두껍다고 해서 선 스프레이가 나왔잖아요. 스프레이 형태로 된 거. 그 스프레이 통도 대륙제관이 OEM으로 납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떴을 때도 산소캔을 또 만들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산소캔에 들어가는 뭐 산소를 만드는 거 아닌데 산소캔에 산소캔 통 그거를 납품하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 관련주를 엮이기도 했었고 그런 회사예요. 오늘은 또 조금 주저앉았지만 왜 떴었냐? 화장품 아까 뭐 선스프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뿌리는 화장품 요즘 많이 나와서 화장품주가 오늘 또 뭐 일본의 뭐 불매운동도 하면서 약간 화장품주가 뜨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니 뭐니 이런 게 대륙제관도 약간 얽혀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좀 밀렸죠. 그래서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업체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항상 약해요. 화장품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좀 더 강하게 뜨고 이런 뭐 캔이나 이런 거는 좀 약하고 곁다리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했는데 좀 무너져서 지금 일단 종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이제 그 차트가 펴서 차트 제가 보면서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보형물 리프팅실 골 이식제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CFDA에 7월 달에 리프팅실하고 11월 달에는 골 이식제 이거 판매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 수가 있게 돼요. 압구정역에 가면은 갑자기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성형하고 피부과를 앵커님 아시나요? 그 압구정역 바로 앞에 그 센터가 있어요. 센터. 그 현대백화점 옆에 바로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하냐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 여기 성형외과 가시고 여기 피부과 가시고 여기서 어떤 코스로 가시면 이렇게 뭐 수술을 해서 이런 얼굴이 될 수 있다. 뭐 그 센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정확히 기억했나? 무슨 정보 센터인데 그 정보 센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와서 거기 센터에서 로드맵을 짜줘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로드맵 짜준 대로 이제 뭐 이른바 성형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에 대해 관심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그쪽으로 발달됐으니까 많이 관광을 와요. 근데 지금 중국 CFDA에서 요거 허가를 받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골 이식제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CFDA,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뭐 각국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이에요. 그 해외 기업 중에는 미국의 라이트 메디카라는 사가 유일하게 받았었고, 한스마이어밴드가 우리나라로는 최초고 두 번째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보형물이라고 했는데 보형물은 그 유방 보형물에 집중되어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리프팅 실은 아까 그 땡겨 올려가지고 이 처진 피부를 땡겨 올려준 거예요. 실이 금방 녹아서 없어져요. 한 6개월 뒤면은. 처음에는 했다가 이게 파래지거든요. 없어지고, 골 이식제는 이제 그 뭐 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인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그 아이템들이 집약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지금 2년 동안 조금 조정을 여기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항상 60개월 선에서 항상 마지막 어떤 조정인 것 같아요. 2017년에도 그랬고. 지금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공간이 온 것 같습니다. 구간이.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잘 가고 있습니다. 상장되어서 또 이런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래서 신규 종목을 하고 싶다. 근데 또 신규 종목을 내가 막 하면 또 이렇게 안 되죠. 희한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세경 하이테크는 너무 잘 가서, 그렇죠. 이런 거 정말 신규주 한번 이런 거 잡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2019년 7월 달에 상장했는데, 상장하고 뭐 이 2개월 동안 바닥을 기어서 여기 3만 원, 3만 5천 원대에서 매집을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지금 7만 원을 눈앞에 두는 구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아직도 죽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좀 계속 갈 것 같죠. 이게 왜냐면 폴더블 폰 그 관련주거든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마케팅 하고 있냐면 절판 마케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냐, 보험에서 실비 잘 생각해 보시면, 실비 보험이 분명히 나빠진 건 사실인데 옛날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지금 요즘에 특히 급해. 왜냐면 12월 달 한 달 남았죠. 이럴 때 보험이 특히 그러거든요. 내년도면 보험 내용이, 약관 내용이 다 바뀌어서 12월 달 말 되기 전에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가입을 유도하잖아요. 근데 폴더블 폰이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뭐 하냐면 조금씩, 그러니까 몇 대 푸는지도 지금 안 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갤럭시 폴드가 처음에 몇 대 판매한다고 알리고 했는데, 갑자기 그 화웨이의 메이트 X인가? 걔네가 판매량도 안 알린 거예요. 안 알리고 그냥 완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솔직히 한 대 팔고 완판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면 사람 얼리 어답터들 입장에서는 난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은데 1차에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1차 솔직히 한두 대 팔아서 완판이라고 해도 완판이야 어쨌든. 그 다음에 자 2차 물량은 다음 주에 준비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1차도 뭐 몇 분 만에 완판이 되는데 2차 때 사야겠다. 지금 계속 1차, 2차, 3차 그렇게 가고 있어요. 화웨이랑 갤럭시가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 그게 좀 온도가 좀 내려가면 뭐 깨지느니 뭐 누가 샌드위치라고 뭐 비꼬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OLED도 삼성이랑 LG랑 경쟁할 때 솔직히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데 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둘이 경쟁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먼저 더 많이 팔았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갤럭시랑 화웨이 그리고 뭐 뒤에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폴더블 폰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완판됐다 그거를 쓰기 위해서 몇 대인지도 모르지만 몇 대 조금씩 풀고 완판됐다, 조금씩 풀고 완판됐다. 그러면 그냥 뉴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폴더블 폰 얘네 잘 팔렸네,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받아들이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폴더블 폰용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삼성에 공급한다고 해서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지금 폴더블 폰은 완성되지가 않았고 계속 출시가 1, 2, 3, 4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이런 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신규주가 한번 바람을 타게 되면 신바람이어서 계속 한동안 계속 가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또 떨어지는 건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얘는 되게 잘 된 케이스거든요. 신규주 중에.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특정일을 지정해서 한정 물량을 판매하는 거. 지금 자막으로 나갈 때 그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랑 화웨이가 특정일을 지정해서 한정 물량을 파는데 한정 물량 대수를 안 말해줘요, 지금. 갤럭시가 200대를 풀었는지 150대를 풀었는지 7대를 풀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완판이 됐대요. 그냥 우리는 잘 팔리는구나 알거든요. 어쨌든 간에 세경 하이테크는 물량을 많이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서 계속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계속 납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7만 원대 돌파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 금방 얼마 남지 않았고 7만 원대가 돌파가 되면 오히려 탄성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FNF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FNF 이제 좀 그 신고가를 뚫은 뒤에 조금 밀렸습니다. 예. 10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FNF 같은 거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 그 수혜주로 지금 그 뭐 주가도 2,100을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의류주가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방어적인 성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취하면서 약간 성장성 있는 FNF 같은 건 조금 탄력도 있으면서 이게 좋잖아요. 약간 양수 겸장 같은 거거든요. 시장도 방어하고 좀 성장성이 있어 탄력 있게 움직이는 부분 추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FNF는 가지고 있고 네. 오늘은 대륙재관입니다. 네. 이게 원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태양이나 대륙재관이 정말 이거 뭐 바이오주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답답한 주식이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주가 호가창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뭐 단기 추천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무슨 일본 맥주 있죠. 맥주는 0 수치가 0이 나더라고요. 0.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봤나 봐요. 일본 맥주를.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다시 뉴스로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서 결과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달이라던가 뭐 4분기 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본 입장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뜰 텐데 화장품 업종이 그동안 뭐 지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약간 사드 보복도 풀리고 그리고 일본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오르고 그럼 곁다리로 대륙재관도 같이 에어졸 그 화장품 시장에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4,000원대가 2012, 13, 14년도에 계속 바닥이었거든요. 여기는 좀 믿을만하지 않나. 왜냐면 2019년, 10년에는 고점이었고 2011년, 12년에는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000원대가 굉장히 강하고 중요한 운명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튀어 오르는 것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륙재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11월 시장 수급 분석인데 11월에 망친 주범은 외국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11월 수급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바로 12월을 앞두고 있고 월 마감뿐만 아니라 연 마감, 내년과도 이어질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뭐니 해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2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MSCI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서 우리 비중을 줄이고 중국 비중을 늘린다라는 부분, 최근에 이 부분이 뭐 한 3조 5천억에서 최대 5조까지 본다라는 견해가 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삼성전자 캡룰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좀 보시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과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 좀 대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30% 상한선을 좀 넘어가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상징이 됐기 때문에 크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기조가 유지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MSCI 리밸런싱과 삼성전자 캡룰 때문이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상 시장의 내부적으로 좀 보신다면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를 통해서 11월 달 꾸준하게 매도를 내보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12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내년 포지션을 먼저 선조정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500억 정도 역시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6억 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의 매수세는 좀 질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는데요. 대부분의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였고 금융투자에서 2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차익 물량과 연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바로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좀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4,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소량이나마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기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조 2천억 이상 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하락 오늘도 급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옵션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한 2070선, 60선 내외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매도가 두려워해야 되거나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승해서 크게 꺾일 때 코스피 시장에 대량의 공매도가 유발되는데 이번 하락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대사장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2060, 70선까지 조정을 좀 열어놓고 포지션 좀 바꾸는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공매도 대사장구가 8월 이후에 급격히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연초에 상당한 조정을 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보신다면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 내년 연초까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쪽 물량은 이번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시장을 좀 감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동향 짚어주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 부분은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이 없다. 그래도 조금 더 관망해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남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 오늘 가져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저평가 위주 혹은 레벨업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우리가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고전한 것 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백화점이라는 좀 특화된 유통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대형화 고급화 전략, 특히 이 대형화 고급화 전략 명품과 연관되어서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강점을 좀 특화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먹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면세점 점유율 20%까지 상승하면서 이 신세계는 어떻게 보면 면세점에서 조금 후발주자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특히 화장품 관련됐거나 면세점 관련된 유통 채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방문하죠. 중국의 왕이부장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내년 이후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섹터의 모멘텀이 불 때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세계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좀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쌍바닥을 형성했고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겪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간 모양 상당히 정석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손바뀜 이후에 상승 주체가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20선 돌파 후에 지금 오늘 잠깐 살짝 장에 밀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120선 돌파 이후에 조정은 상당히 매수 기회로 삼을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매집 물량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없이 상당히 얕은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할 개연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특히 연말 이후에 내년 연초로 넘어갔을 때 이 소비재 섹터와 관련된 유통 채널은 반드시 한번 바람이 좀 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전에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